엄마 죽으면 내 돈인데 좀 쓰면 어때? 3억 통장에 12만 원 남긴 아들 참다 못한 엄마의 무서운 반격이 시작됐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한 은행 창구 직원의 입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어르신, 잔액이 12만 8천 원 남으셨네요. 이명 소리처럼 귀 끝이 멍해집니다. 분명 내 귀로 들었지만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12만 원. 0이 몇 개는 더 붙어 있어야 할 자리에 초라한 숫자만 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직원을 바라보지만 그 젊은 직원의 난처한 눈빛이 오히려 송곳처럼 심장을 찌릅니다. 이 통장은 원래 이런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 서며 손마디가 다 굵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먼저 간 남편이 미안하다며 쥐어주고 간 마지막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3억. 우리 노부부의 평생이 담긴 그 무게가 고작 10만 원 남짓한 종이 쪼가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헛웃음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창피함도 잊고 은행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에 의해 난도질 당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세상 천지에 혼자 남겨진 것 같던 날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두려워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때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기운 좀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돈 관리 같은 거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그저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편하게 살라고 말이죠.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효자 아들을 뒀다는 생각에 슬픔도 조금은 씻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자식한테 돈 맡기는 거 아니라고 늙어서는 주머니가 든든해야 대접받는다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자식은 다르다고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심성이 고왔습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제 입에 먼저 넣어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엄마의 노후 자금을 어떻게 할 거라고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통장과 인감을 꺼내 아들에게 건네던 날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시라고 이거 잘 굴려서 나중에 남부럽지 않게 해드리겠다고요. 그때 아들의 눈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분명 진심이었을 겁니다. 통장을 건네주던 그날 밤 오랜만에 다리를 뻗고 푹 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감과 나를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맡긴 후 처음 1년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꼬박꼬박 입금해 줬습니다. 가끔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내려와 소고기도 사줬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효자라고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호수에 돌 하나가 던져지듯 아주 사소한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틀니가 잘 맞지 않아 치과에 가야 했습니다. 목돈이 필요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통장에 든 내 돈을 좀 쓰겠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들에게 임플란트 비용을 좀 빼줄 수 있느냐고 묻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짜증 섞인 한숨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꼭 해야 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돈을 주식에 다 묶어놨는데
지금 빼면 손해가 얼마인 줄 아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데 왜 아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니 투자니 하는 어려운 말을 늘어놓으니 아는 게 없는 미안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자식이 잘해보려고 투자했다는데 방해하면 안 되겠지 싶어 꾹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둘씩 겹치기 시작한 것은요. 명절 용돈이 슬그머니 줄어들고 생활비 입금 날짜가 하루 이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보면 아들은 매번 바쁘다며 전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의심이라는 씨앗은 그렇게 아주 작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는 주문을 매일같이 외우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카드를 긁었는데 한도 초과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아들 몰래 3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 창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잔액 숫자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12만 8천 원. 제 인생의 전부였던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아들은 대체 그 돈으로 무엇을 한 걸까요? 이제 나는 가장 믿었던 사람의 가면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며칠 뒤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종이 뭉치를 들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첫 장을 넘기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글자 하나하나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내 피 같은 돈 3억 원. 그 돈은 한 번에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내게 입금되던 생활비라는 이름의 푼돈 뒤편으로 수천만 원씩 빠져나간 거대한 구멍들이 보였습니다. 오건설 입금, XX리스 결제, 명품관.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말하던 주식 투자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내 노후 자금으로 신도시의 번듯한 아파트 중도금을 치렀고 며느리는 내 손마디가 굵어지며 번 돈으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내 손주들은 할머니의 평생을 갈아 넣은 돈으로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배신감은 칼날이 되어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그 길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간 그 집 현관 앞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 외제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어락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나라는 존재는 이 가족의 울타리 밖에 있었다는 듯이.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애들 공부하는 시간인데.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아들의 얼굴엔 반가움 대신 당혹감과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손에 들린 은행 봉투를 본 아들의 눈동자가 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떻게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 했잖아. 설명. 이 통장에 남은 12만 원이 내가 말한 설명이니?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들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진짜. 그거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한 거야. 요즘 세상에 현금 그냥 놔두면 똥 된다고 했잖아. 아파트 사둔 거 나중에 오르면 엄마도 좋은 실버타운 보내주려고 그랬지. 내가 내 입속으로 다 쳐넣었어? 엄마 손주들, 내 자식들 기 안 죽이려고 좀 쓴 게 그렇게 죄야? 죄야? 라고 묻는 아들의 눈에는 미안함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후 자금 좀 가져다 쓴 걸 가지고 유난을 떤다는 듯한 경멸 섞인 시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내가 정성껏 키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등껍질을 다 파먹고도 모자라 심장까지 갉아먹으려는 낯선 괴물이라는 사실을요. 나는 손에 쥔 서류 뭉치를 아들의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래, 내 자식 기 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했니? 이제 내 기는 내가 직접 살려야겠다. 슬픔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눈물로 젖어있던 눈동자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짐승처럼 내 머릿속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 되찾아오리라.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일주일 뒤 아들 내외가 짐을 뺀 아파트는 적막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양손 가득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들고서 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가압류 통지서 대신 갈비찜을 들고 온 나를 보며 역시 노인네라 금방 잊었구나 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예민했다 싶네. 어차피 다 너희 줄 돈인데 미리 좀 쓴 게 무슨 대수라고. 아들의 눈에 다시 탐욕의 빛이 서립니다. 그쵸, 엄마? 내가 다 나중에 효도하려고 그런 거라니까.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나는 식탁 위에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시골에 사두었던 작은 땅의 집원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사실 그 땅은 이미 개발 제한에 묶여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었지만 나는 아들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던졌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나 몰래 숨겨둔 땅인데 이번에 보상금이 꽤 나온다더구나. 한 5억 정도 된다는데 나는 이제 기운도 없고 이것도 내 이름으로 돌려줄까 싶어서. 아들의 입꼬리가 파들파들 떨립니다. 며느리는 벌써 머릿속으로 새 차를 뽑는 상상을 하는지 눈이 반짝입니다. 엄마, 그걸 왜 이제 말해? 당장 내일이라도 명예 변경하러 가자. 내가 엄마 더 좋은데 모실게. 다음 날 나는 아들을 데리고 내가 미리 섭외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흥분한 나머지 법무사가 내미는 서류들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5억짜리 땅을 받는다는 증여 서류인 줄로만 알았겠지요. 하지만 그 서류들 사이에는 교묘하게 끼워진 채무변제 합의서와 아파트 명의 이전 예약 가등기 서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내 노후 자금 3억을 가져갔음을 자백하고 그 대가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권리를 나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장을 다 찍고 난 아들이 의기양양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된 거지? 엄마, 그 보상금은 언제쯤 나와? 나는 아들의 손에 묻은 인조인감을 물티슈로 천천히 닦아주며 난생 처음 보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상금은 안 나온다. 그 땅 공원 부지로 뭉여서 공시지가도 안 나오는 땅이거든.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신 내가 방금 찍은 그 지장으로 내가 잃어버린 3억은 돌아오겠구나.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 방금 내 이름으로 가등기 걸었어. 횡령 사실 인정하는 합의서도 내 손으로 직접 도장 찍었고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지금 나한테 사기친 거야? 자식이 잘 되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래? 사기? 내가 나한테 한 건 사기가 아니라 효도였니? 12만 8천 원. 내가 내 통장에 남겨둔 그 숫자가 내 가슴엔 칼자국으로 남았어. 이제 그 칼 내가 너한테 돌려주려는 것뿐이야. 나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내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며느라, 짐 싸라. 이 집 이제 내 거다. 일주일 준다. 나갈 때 내가 내 돈으로 산 그 명품 가방들 하나라도 들고 나가면 절도로 고소할 줄 알아라.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고 나는 그런 아들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엄마, 엄마 부르는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길가에 구르는 낙엽 소리보다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아파트, 마지막 대면 일주일 뒤 아들 내외가 짐을 뺀 아파트는 적막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아들은 끝까지 비굴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아들은 내 손을 잡으려 하며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갈 때도 없단 말이야. 나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노후를 갉아먹던 기생충 뿐이었습니다. 너희가 갈 데가 없는 게 내 탓이니 내 돈 3억으로 호강할 땐 내 걱정 한 번이라도 했어. 나는 너희를 자식이라 생각해서 다 줬지만 너희는 나를 돈 나오는 기계로 봤지. 이제 그 기계 고장났다. 수리 안 되니까 가서 너희 힘으로 살아. 나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꾸었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차단된 문. 그것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내가 평생 짊어지고 온 피부치라는 족쇄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아파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흔적이 남은 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즉시 매물로 내놓았고 정리된 돈을 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를 위한 쇼핑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던 남편의 약속을 나는 이제야 스스로에게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굵어진 손마디를 감싸줄 부드러운 장갑을 사고 아들 내 반찬 보내느라 한 번도 사 먹지 못했던 비싼 요리를 나 혼자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아들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한 번만 와주면 안 돼?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그 번호를 조용히 차단했습니다. 아이들을 무기로 내 마음을 흔들려는 아들의 얄팍한 수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의 재롱보다 창밖의 노을을 보며 마시는 차 한 잔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는 공항에 섰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여권 한 번 써본 적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전광판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나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잘 가라, 지훈 엄마 반갑다, 김복자. 비행기가 활주로를 팍 차고 오를 때 가슴 한구석이 시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내 통장에는 이제 12만 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온전히 쓸 수 있는 자유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남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는 사랑은 집착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 그 집착을 버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나라는 주인공으로 채우러 떠납니다.